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 다음은 2차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의 가격적 진행에서의 상황은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아주 나쁜 투자 습관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급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강남 부자들이 주식을 하면 무조건 100점 100승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웅달책방에 출연한 지도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기보다도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웅달책방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바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또 쉽게 설명드리는 저는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산업에 있어서 성장 산업의 흐름은,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건 것이 돈이 되고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장밋빛으로 판단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장밋빛으로 판단하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의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주가는 항상 오름과 내림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게 2000년 초반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지만 2000년 초반에 지금의 액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600원, 700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우리의 먹거리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가 지금과 같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인쇄로 구입한 PCB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가전제품이나 모든 전자제품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삽입되어서 가동을 시키는 전자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97년, 98년 요때 이제 그 PC가 각 가정에 보급됐고요. 반도체가 쓰임새가 생겨났고요.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 600원, 700원 했던 게 8,000원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12~13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주가가 이제 고점 라인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5,000원, 4,000원 할 때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했냐면 거봐 반도체 각 가정에 우리나라 800만, 900만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다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도체 어디 쓸 거야? 반도체 쓰임새가 없잖아. 여기까지야. 반도체 거품이야. 주가 12배 올라간 것은 너무나 미래 성장 가치를 끌어다 쓴 가격의 진행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가. 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중반에 뭐가 나왔을까요? 휴대폰. 그 다음에 PC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막 지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막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도 그 휴대폰을 많이 쓰게 됐어요. 이러면서 반도체가 급속도로 냉장고에도 반도체, TV에도 반도체,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에도 반도체. 이 반도체 쓰임새가 영역이 없어지면서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4,000원 저점을 찍고요. 지금의 7만원, 8만원까지 쫙 올라온 겁니다. 2000년 초반 대비해서 삼성전자 140배가 올라온 거죠. 600원, 뭐 5, 6, 7, 800원이었으니까 140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8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0배가 올라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2차전지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차전지 산업은 성장하는 궤적을 그릴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의 내용들은 뭐냐면 지난해 전후로 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최근에서 2020년부터 해서 40만 대,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올해 210만 대를 판매한다라고 그래요. 생산하면서. 그러면 40만 대에서 90만 대로 올라갈 때 2배 더블 성장했죠. 주가 이때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90만 대에서 130만 대로 올라. 여기까지는 기다려 볼 만해. 근데 130만 대에서 180만 대. 그러니까 성장의 그 각도 자체가
초기 단계에서 물론 5만 대 2015년도에는 5만 대 6만 대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도 전으로 해서 19년 20년도 전에서 40만 대를 생산 판매했는데 성장의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210만 대 달성할 수도 있고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180만 대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만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전기차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가정용 PC가 800만 대 보급이 되면 반도체가 더 이상 쓰임새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를 하면 물론 당장에는 전기차의 쓰임새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활용 가치를 높이 사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멀리 분산되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ESS 장치,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전기 회선을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나 박스에 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한 달 공급 전기 장치를 쓸 수 있는 또는 선박에 전기로 가는 배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항공기는 어렵겠지만 항공기는 원자력도 안 됩니다. 항공기는 잠수함에도 전기가 쓰이고 다 쓰이는데 항공기만큼은 원자력 추진 항공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모두가 다 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는 안 만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도 앞으로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무인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이 외의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이 배터리 산업이 투여가 되는 전기장치가 확산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도기예요. 차량에만 쓰이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위축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터닝포인트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600원, 700원에서 8,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까지 빠진 뒤에 7만원, 8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이 하락 부분에서의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차전지 산업,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2차전지 내에서의 생산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국 내에서의 흐름이고요. 수출이나 전반의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고 자기에서 판매하는 이제 그 대수나 그 총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1위라고 하는데 수출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반의 2차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능동적 참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위입니다. 탑입니다. 탑.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 다음은 2차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2차전지의 가격적 진행에서의 상황은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또 2차전지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 추가로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랜 시장 주시장에 있으면서 그 투자자분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만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자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아주 나쁜 투자 습관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급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유가 왜 강남 부자들이 주식을 하면 무조건 100점 100승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총 자산 100억 중에 주식이 한 10억 들어가 15억 20억 들어가 있어요. 빠지면 더 들어갈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냥 묶어놓으면 된다. 언젠가 모르겠지. 언젠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적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더 먼저 가요. 빨리 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금융자산의 절대 다수가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전체 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 빼고. 그렇다면 이게 10% 20% 흔들려 버리면 내 전체 자산 총량에서 그 손실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주식투자할 때 여유 작업을 하라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데 이미 주식투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멘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반도체 2차전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조급함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시계열을 조금만 뒤로 흐름을 가져가 보시게 되면 지난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했어요? 지난해 7, 8, 9월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1월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120만 원, 130만 원, 뭐 110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11월까지는.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이 하락으로 접어든 게 11월 전후로에서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반도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그때 뽀모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왜? 반도체는 안 갔어요.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하이닉스가 11월에 출발했어요. 상승의 출발점이. AI가 물론 연초에서부터 있었지만 한 단계 올라온 뒤에
계속 옆으로 기었어요. 연초에 AI 이슈 발현되고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정도 좀 가는 듯 싶더니 계속 기어버렸어요. 여기 2차전지가 쭉 간 겁니다. 2차전지를 안 가지고 있었으면 지난 7, 8, 9, 10, 뭐 11월까지 맥시멈 잡더라도 시장에 포모 현상,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2차 전지만 가는 장이었어요. 그게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죠. 6, 7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시계열을 돌려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특히 반도체를 가지지 않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이게 시장은 항상 돌고 돌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대로의 시장은 안 움직여집니다. 항상 그 반대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반도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돕니다. 돌아요. 그러면 최근까지 반도체가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15만 고점 돌파 못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고점 돌파하지 못한 가격에서 흐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2차 전지가 10월, 11월 상황에서 흐름인 거죠. 물론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차 전지가 7, 8, 9월에 고점 찍고 10월, 11월에 이렇게 등락이었죠.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등락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흐름인 겁니다. 반도체 얘기하는데 과연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 없습니다. 주변에 좋다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고점 다 돌파 못한 상황이에요. 어느 날은 셌다가 하루 이틀 또 조정받고 어느 날 쐈다가 조정받고 제자리 걸음 계속 개걸음 장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2차 전지도 10, 11월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모에 대해서 2차 전지를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잘 2차 전지를 판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겁니다.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지점에서의 상황인 겁니다. 주변 환경을 볼까요? 2차 전지가 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들의 기본적인 거는 제가 테슬라 얘기, 전기차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 부분 제외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치킨 게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서로 이제 과당 경쟁에 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완성 셀사의 그 매출과 그 2차 전지 판매, 그러니까 납품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3개년 동안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납품량, 생산량, 판매량은 줄지 않았어요. 현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왜 실적치에서는 하락을 하냐? 이제 판가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재무적 손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그 재무적 측면에서의 실적이나 매출은 안 줄었고요. 실적 부분이 하향화된 거죠. 한번 시간 되실 때 셀사들의 매출 내용을 한번 최근 3개년 또는 분기별로 보세요. 줄어봐야 10%도 안 됩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이거는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판가 하락과 제품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형 3사 셀사들의 지난해 투자, 올해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20조, 제일 작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건 12조를 13조, 22조를 올해 투자한다고. 지난해도 한 13조 투자했어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난해 반도체 안 갈 때 삼성전자가 뭐 20조, 30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했죠. 왜 적자나면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 투자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셀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올해 뭐 계속해서 10조, 20조 규모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단에서의 재무구조 측면에서 내용이 좋지 않은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왜? 좋아질 거니까. 물론 전체적인 경제 위기가 글로벌리 와서 위축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전반의 흐름에서 예측치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투자해. 내년에 좋아질 거니까. 우린 내년에 걷어들일 거야. 올해 투자해서. 지금 재무조 측면에서 약간 떨어진 거 이거는 문제될 거 없어. 이런 여유를 가진 투자 전략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 2차전지 업종이거든요. 시기는 저는 2차전지 업종은 이번 주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게 주가가 막 불받아서 가는 건 아니고 바닥 찍고 턴하는 터닝 포인트 이번 주 지점에서 온다고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업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 장에서는 이게 손바뀜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2차전지가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2차전지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업종 내에서 이제 움직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 예전에 습성과 패턴을 가지고 지금 장에 2차전지를 대입시켜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를 얘기할 때는 꼭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한미반도체가 올 2월부터 막 급등했어요. 그러면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자료라든가 좀 어려운 내용에서의 그 흐름들은 좀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하이닉스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대입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료 한번 제가 이제 HTS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의 내용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지난해 연초에 AI 이슈로 주가 상승한 뒤에 옆으로 쭉 기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 11월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났죠. 11월부터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 흐름에서는 2월부터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전지 AI 반도체 하면 한미 반도체를 대부분 얘기하죠.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어떠했을까요? 하이닉스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 11월입니다. 그냥 박스 내에서 움직여요. 지난한 박스가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이고 2월부터 이 주가가 움직였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2차전지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그널은 센서 위주로 만들어진 거죠. 먼저 하이닉스가 가고 시차를 두고 한미 반도체가 갔듯이 주성엔진이 갔듯이 후공정 따라서 장비주들이 간 것처럼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서는 센서가 먼저 가야 됩니다. 최근의 흐름에서의 개선된 부분이 SDI, 삼성 SDI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움직임 자체가 견조합니다. 최근 3, 4일, 4, 5일 때 SDI, 그 다음으로는 LG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SDI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단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탄력적인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어떤 전체 업종의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큰 주식이 먼저 가야 됩니다. 바닥 찍고 턴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지난 11월에 고점 돌파하면서 가장 빠르게 주가 개선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약간 시차, 두세 달,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였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대형주, 시장 주단 대형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이 움직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2차전지 업종의 시그널은 삼성 SDI를 보면서 삼성 SDI 주가가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6만 원, 요 언저리가 최근 내에서의 고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44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후발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먼저 셀사가 가야 된다. 먼저 하이닉스가 한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징후들을 확인하시라는 점. 이 내용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제가 46만 원 수준이 고점인 줄 알았더니 48만 원 수준이 고점이네요. 48만 원 고점을 돌파하면 후발주들이 따라갈 겁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매매 습성이 딱 고차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1, 2% 움직이는 거 굉장히 더디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1%, 와, 오늘 1% 올랐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가 움직이면 한 10%씩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굉장히 효율적 매매이긴 해요. 선수들의 영역에서는. 그런데 가벼운 종목이 움직일 때는 아차 싶으면 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순간 다른 데 봤다 이쪽 보면 그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잘 못하세요. 그럴 바에는 지금의 그 움직임에 있어 SDI가 48만 원의 고점 전후인데 꼭 고점을 돌파했다래보다 한 46만 원, 47만 원 언저리에 오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후발주를 사면 되겠죠. 이런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6월부터 공매도 다시 그 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한은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공매도 규제를 했던 기간이. 그래서 6월 근처 가면 이제 정부에서 연장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연장 가능성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매도 다시 재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공매도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 회사를 통해서 공매도를 그 브로커지 하우스를 통해서 공매도를 집행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공매도 물량인 걸 저희는 알아요. 그리고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근데 이들이 공매도가 허용됐다고 해서 방향성이 상향인데 여기다 공매도를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시장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제가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이 바닥 찍고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 중에 공매도를 친다? 이거는 우리가 주식이 칼날처럼 빠지는데 여기 주식을 매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관이나 여기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차트도 잘 보고요. 시세 흐름에서의 시장의 전체의 분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공매도를 친다? 아니죠. 여기에 쇼스퀴즈,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장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월 말 6월 초에는 FOMC나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태에서의 지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지수 변화가 나타나는데 2차전지를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물론 오늘은 지수가 상승하는 2차전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흐름이 개선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움직임. 테슬라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흐름이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 공매도를 친다? 저는 그건 자살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기우, 그러니까 걱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드러난 현상에 대한 기사만을 보고 시장을 평가하는 게 잘못된 주식 투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최근 상황에서 시장을 돌이켜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지난 주초만 해도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물론 이제 그 실업률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며칠 만에 그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드러난 현상에서 기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만을 가지고 우리의 시장을 평가하게 되면 일희일비합니다. 어떤 때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에 판단하는 거고 어떨 때는 시장의 부정적인 뷰로에 판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추세와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그 FOMC 회의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파를 했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은 없다. 단언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시장이 과열이 되더라도 기존에 우리는 갈 길 간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 내에서의 시장의 그 저해 요인이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미국의 경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진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메시지가 고용시장이 뜨겁더라도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는 진행하겠다. 고용시장 뜨겁고 안 뜨겁고는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는데 기준점이 아니다. 요 메시지의 내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FOMC 회의 이후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의 시장이 발현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시그널을 줬어요. 지난 목요일에 줬습니다. 우리가 그 시장에 나오는 기사들을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맹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아주 작은 토막 기사 또는 기사에 많이 안 나왔지만 지난 목요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연준에서 채권 바이백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기사화 또는 이게 그 논쟁, 쟁점화가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채권 바이백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연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되사주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바이백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목요일장부터 반응을 했어요. 금요일장 금리 인하 분위기의 시장이 상승한 것이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목요일 나왔던 채권 바이백이 시장에 아주 커다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메시지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행했던 채권을 되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와 똑같습니다. 연준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그 채권을 사는 기관들은 기관 은행들이 있겠지만 각국의 재정 담당자 측면에서 각국에서 채권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채권을 되사주겠다는 겁니다. 연준에서.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고 좀 어렵죠. 그럼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이전 단계에서 액션을 취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정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모든 국가들이 형태적 측면에서의 진행을 하는 제도 아니면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준율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은행이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급 준비율이 아마 12%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1억을 맡기면 1,200만 원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8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은 한국은행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 금액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이 맡기는 돈이 작아지죠. 지준율이 만약에 12%인데 8%로 낮춰지게 되면 4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 인하와 똑같은 형태의 방법적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준율 인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발권 국가이죠. 기축통화 국가이죠.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입니다.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각국은 중앙은행이 있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고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이고요. 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BOA라고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일반은행이고요. 연준이 패드가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채권 바이백을 해주는 겁니다. 이 채권 바이백, 되사주겠다라는 게 지준율 인하와 똑같은 형태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여주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목요일날 났거든요. 기사는 아주 귀퉁이에 작게 지준율 바이백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이 바이백을 다시 한 게 얼마 만이냐면 20년 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2000년도 초반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때도 금리가 높았어요. 한 5.5% 기준금리 했었을 겁니다. 이때 시장은 지금과 아주 유사했어요. 금리를 내리기 이전 단계에서 바이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몇 년 만에 지금 채권 바이백을 진행하는 거죠. 이 내용이 목요일에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 쟁점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채권 브로커나 외환 담당 딜러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채 10년 수익률도 4.7%에서 4.5%까지 수직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강세 현상에서 급격하게 하락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 바이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이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던 내용이었고 시장에서는 공유가 안 됐던 부분이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연준에서는 이미 지난 목요일에 연준 회의 바로 다음 날이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준 겁니다. 연준 회의가 6월에 있고 7월에 있고 8월 없고요. 9월, 11월에 있습니다. 11월에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OMC가 대선이 11월 5일이고 FOMC가 11월 9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의 상황은 6월이 한 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 7월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건너뛰고 9월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올 한 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정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꼭 주시장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 여기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시장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내용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연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변화를 주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일단 금리 인상 없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났던 채권 바이백이 시장 금리 인하의 시그널, 그러니까 단순하게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이 가능성만을 놓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바이백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바이백을 진행을 했으면 시차를 6월 초가 FOMC 회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반응할 겁니다. 왜냐면 실업률은 3.9%가 나왔죠. 안정됩니다. 이제 그 실업 상태나 고용 상태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자체도 4.4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장에서 금리 인하가 최초로 한번 단행될 건데 이때 시장에서 반응하겠죠. 왜냐하면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근처까지 와 있죠. 주시장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점 라인에 왔긴 했지만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단기간 내에 이번 주 상황에서 다음 주 상황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FOMC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 어떤 추세적 흐름에서의 반응이 나타나는 내용으로의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죠. 저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뭐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시장이 지금 상황 하에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 대응 전략과 종목에 대한 접근도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겠죠. 제가 판단하는 시점에서의 지수 상승 시점은 5월 말, 6월 초 전후로 한 시점에서 고점 돌파와 추세적인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가 지난 고점인데 85,000원 돌파할 거고요. 이때 전체적인 대형주 중심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전체 시장은 이때 굉장히 폭발적인 지수회장이 될 겁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5월 말까지는 시장이 어떠한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오르내림의 그 기관화 과정에서의 진행이 된다면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당분간의 영역, 이번 주 다음 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 배팅 전략보다는 중형주급으로 한 종목 장세에 대비한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바이백이 있으면 바로 뒤따라온 게 금리 인하입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2024년 올해 하반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답은 일단 올해는 여러 기관에서 지수 2,800포인트를 보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얼마 전에 85,000원을 찍었죠. 제가 전전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85,000원일 때 주가 지수는 3,000포인트 이상이라는 지점에서의 상황 설명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시그널을 보여준 거죠.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이미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수가 뭐 기관에서는 2,800포인트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800포인트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가 선도 지표 상황 하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 이상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제가 엄청나게 많은 배경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줄 수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IMF하고 OECD 그리고 각 그 이코노미스트들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8%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3.1에서 3.2%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나은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선진국 중심의 경기 동향이 긍정적이었어요.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이 경기가 좋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올해는 생산 위주의 국가들의 경기 동향이 좋다라고 그 경제기관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생산 위주의 국가는 어디냐면 신흥국 중심의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기반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내용이 한국이 올해 2.2% 경제 성장을 기록한다고 해요. 이미 1, 4분기 경기 성장률이 1.3% 나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4%였어요.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그러니까 1.4에서 2.2가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난 성장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 그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글로벌리 자산을 운용하는 집단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식을 많이 산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많이 샀죠. 우리나라 1, 2, 3월 1, 4분기에 16조 원을 샀어요. 그리고 뭐 대만도 많이 샀고요. 가장 많이 산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많이 샀다는 거 잘 이해 안 되시죠? 데이터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 2월, 3월, 4월에 걸쳐서 무려 40조를 샀습니다. 우리는 1, 2, 3월에 16조 샀죠. 그리고 4월에 좀 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2, 3, 4, 이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40조 규모로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많이 간과하고 있죠. 항생지수, 3대 지수 보면 항생지수는 최근 11일 연속해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하고 있고요. 심천이나 상해지수도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4, 5일 동안의 흐름에서. 흐름의 모습이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GDP와 PMI 지수가 2개월 연속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 글로벌리 돈의 이동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산이 이동하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 증시에 대한 관망입니다. 그리고 인도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고 있어요. 팔지는 않습니다. 신흥국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펼치고 있거든요. 한국과 중국 시장의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측면에서 돈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정책적으로도 최근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과 유사한 신국 구조라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불과 며칠 2, 3일 전에 발동시켰어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1조 위안의 특별 채권을 발행했고요. 3월에. 그래서 이 돈을 소비에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도 PMI나 GDP 성장률 자체가 2달, 3달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럼 우리는 미국과 밀접하게 최근 내에서 수출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 경기도 좋아지고 여기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게 이전의 흐름에서 많이 보여줬던 형태예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글로벌리 자산 이동이 중국으로 일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우리 시장이 좋아진다는 측면으로 두 번째의 흐름의 내용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론을 아마 하실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맨날 싸우는데 중국이 좋아질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느낀 바가 딱 하나입니다. 경제 관료가 아닌 이제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항상 싸우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수장들은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물밑에서는 항상 교류를 해요. 최근에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그 대통령 다음으로 그 행정력에 있어서 가장 센 사람이 국무장관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4월 말에 중국을 갔어요. 지난해 6월에 갔을 때는 시진핑을 못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어떤 내용에서의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넘버 2가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중동의 평화 문제, 그다음에 그간의 중국과의 박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원활한 관계에서의 흐름들,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도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서 판단하는 대목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연준회의 금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바이백 등등등등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진행이 된 사안들이에요. 좋아질 거라는 내용이죠.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지표, 그리고 돈의 이동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 동향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흐름들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흐름을 바로 직전 단계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파도 타기를 잘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느냐. 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수익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는 뭐 경제 원론에 나오는 뭐 대표적인 얘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효율적 자산 배분.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겠죠. 주식 투자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직전에 들어가서 흐름을 타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가 가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에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수 2600포인트에서 7만 원대 출발해서 8만 5천 원까지 거의 15% 이상 주가가 올라갔어요. 20%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주가가 7만 6천 원까지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8만 1천 원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 과정인데 만약에 8만 1천 원, 8만 2천 원, 8만 3천 원에 삼성전자를 이전 단계에 샀다라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음고생, 올라오는 과정에서 원금 회복,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점만 높여가면서 올라가겠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를 샀냐, 2차 전지를 사느냐, 이 맥락은 다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졌다라는 측면이죠.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를 사야죠. 2차 전지도 사야 됩니다. 근데 살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결국 올라가겠죠. 그런데 오늘 사서 내일이나 모레 주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올라가긴 하겠지만 추세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상승하는 진행은 앞서 말씀드렸죠. 5월 말 6월 초 지수 상승 흐름에서 전체적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반도체가 가겠죠. 왜? 반도체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한 17, 18%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가 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인데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관점에서 시장 상황은 5월 말 6월 초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 FOMC. 그렇다면 반도체는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효율적 자산 배분에 의한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반도체는 현 시점보다는 약간 1, 2주 시점을 좀 뒤에 해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관련 민감한 내용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국에서도 밸류 프로그램 작동시키고 있고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금융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많아지고 그 산업 생산의 이동이 많아져요. 조선주 사야죠.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이번 타이밍에 조선주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아마 중국의 영향하에 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그 중장기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석유화학 관련주들, 뭐 대한유화, 금호석, 롯데케미칼, 그리고 철강주들 아직 안 움직이지만 바닥권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안 가고 있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막 턴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들 종목이 한 차례 움직임이 진행된 이후에 반도체로 넘어가는 투자의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외주소, 뽀모. 시장 좋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음 순번이에요. 다른 종목들 가는 거 보고만 있는 상대적 박탈감, 올라가겠지만 궁극으로 올라가겠지만 순번이 4번, 5번째 미뤄져 있다. 이러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조심해야 될 부분에 아주 큰 요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했죠. 2020년, 21년 주시장이 상승할 때 한 번은 반도체 갖고, 한 번은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면 전기전자 갖고, 한 번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한가 치고 현대차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업종이 갖고, 그리고 한참 텀을 두고 네이버 카카오가 갖고. 근데 이 과정에서 엇박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긴 할 겁니다. 지수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하지만 다른 종목 4, 5% 올라갈 때 내 종목이 1% 내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심해지죠. 그래서 올 한 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포모 현상. 잘 흐름을 타야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4년 하반기까지의 너무 긴 흐름으로의 그 선도 종목을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5월 초중순 시점에서 6월 초까지, 그러니까 길게 보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서의 주도주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가치 섹터에서 조선주를 1착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주 내에서는 삼성중공 같은 종목들이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는 진행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조선주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은 또 이슈들은 뭐 이미 여러 방송이나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조선업종은 20년간의 횡보 국면을 거치고 나서 이제 좋아지는 초입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격 협상력이 있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저가 수주를 통해서 도크를 채우는 게 기본적인 입장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가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서의 조선업종에서의 그 재무적 측면에서의 개선된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1, 4분기에 조선 3사는 우리가 보통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조선 3사라고 얘기하죠. 삼성중공업은 9년 만에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선주들은 전년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1, 4분기에 다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그러니까 탄력받기 이전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 주가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주가는 20년 전에 주가가 호황기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가 20년 동안에 한 3년의 하락 또 10년이 넘는 과정에서의 횡보였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차트 법칙에서 긴 만큼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주가가 기었기 때문에 뭐 10년간 올라간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최소 지금의 가격에서 한참 높은 가격까지는 가격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는 겁니다. 조선주 무겁다, 안 간다, 뭐 올라가는 건 알겠지만, 업황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투자하기 좀 머뭇거려진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간과하는 것들, 또 참고하는 것들이 뭐냐면 항상 시장에서, 뉴스에서, 방송에서 좋다 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종목을 보는 겁니다. 전력기기 업종들 좋습니다. 수출 많이 되고 있고요. 재무도 개선되고 있고요. 동향들 좋아요. 지금 사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애매합니다.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에 샀어야 되는 거죠. 그때 아무도 안 볼 때. 흐름의 개선이 왜 전력기기 업종은 흔히 말해서 AI 수요에 대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보다는 미국이 SOC 투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했던 게 그린 에너지와 SOC 투자로 그 진행이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동네 다리 있죠. 다리가 50년, 60년 돼서 차로 가기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SOC 투자가 안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중간중간 패인 고속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노후된 SOC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행정부 초기에 진행되었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SOC 투자에 대한 지난해 중반에 의회 비준이 돼서 자금이 집행되는 거죠. 이러면서 북미 지역의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가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숫자가 개선이 된 거예요. 막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응한 겁니다. 주식을 사려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 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좋을 거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떠들기 때문에 내 그 종목을 사야 된다? 늦었다라는 거죠. 더 갈 수는 있게 좀 몇 프로를 먹겠다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서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좋은 얘기들 했죠. 언론, 방송 그 내용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했죠. 주가 아직 그 자리예요. 그냥 조금 올라왔어요. 좀 올랐는데 그 자리예요. 데이터 개선되고 있죠. 환경 좋아지고 있죠. 이미 주가 이후에 많이 올라가서 그때 고민하시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선됐고 개선화 현상 나타났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고 근데 주가 안 가고 있어. 왜 안 갈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시세 중심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세 중심권에 못 들어왔다는 것은 그간의 시장에서 반도체라든가 어떤 그 섹터 내에서의 그 시장 비중의 힘이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절제된 상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이 돈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탄력을 받겠죠. 자동차 업종 지난해 수출 무지 잘 됐어요. 주가 안 움직였어요. 왜 올해부터 주가 움직였을까요? 수출 잘 되고 다 데이터 개선되고 다 좋아요. 안 갔어요. 물론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올 초와 같은 그 주가 상승 안 나타났어요. 올 초에 자동차 수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1, 4분기에는. 근데 주가는 여기서 탄력을 쫙 받았습니다. 왜? 돈의 힘, 집중화 현상이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흐름이고요. 그 조선주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 섹터에서 많은 그 내용의 종목들을 판단하는데 바이오는 계속
연초에 바이오 좋았죠. 중간 잠깐 쉬었죠. 바이오 다시 갑니다. 바이오 다시 가는데 바이오 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막 올라가서 뉴스에서 언론에서 막 나와야 그때 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 찍고 턴오버해서 주가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관심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안 나오는 그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돈에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항상 흔히 말하는 뒷북을 많이 치죠.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시장이 사타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관심도가 높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바닥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공권대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조선주 좋고요. 바이오 섹터에 있어도 대형주,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세 흐름은 HLB라든가 알테오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세 현상에서의 시장을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간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바이오 현상 그 업종에서의 흐름이 반영이 되는 돈이 성장주 섹터의 어느 섹터론가는 돈이 몰려야 되는데 고객네트가 55조를 넘어서 돈은 풍부해졌는데 지금 성장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아직은 전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2차든지 바닥점 찍고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니에요. 점진적인 움직임이에요.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바이오로 지금 일부 가고 있고요. 조선주, 바이오주. 그다음에 반도체만 많이 볼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죠. 지난해 삼성전기 실적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데이터 1, 4분기 좋게 나왔어요.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그 가격이에요. 최근 내에서의 흐름. 근데 안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 갑니다. 궁극으로 이런 종목 가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올라가니까요. 추세가 바뀌니까.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송, 언론, 신문에서 막 떠드는 종목들 그거는 올랐기 때문에 떠드는 겁니다. 이미. 더 가겠죠. 올랐지만 시세 집중화 현상에 있어서 더 간다라고 판단되고 그 흐름에 동조해서 상승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미 전력기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 반영됐는데 AI 반도체 이만큼 올랐는데 반영됐는데 여기서 올라타서 내가 치고 빠지고 매매를 잘하면서 수익 극대화하겠다. 이건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선수들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시간 걸려도 안정적으로 흐름의 개선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2차전지 SDI 같은 종목들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라 해서 화장품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를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그 카지노를 보고 있고요. 이게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흐름의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물론 이 산업도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반응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 설비에 대한 확장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중국이 딱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뭘 많이 이동도 많아지겠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해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뭐가 많이 집중해야 될까요? 야외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러면 포장 많이 하죠. 그리고 야외 활동 많이 하면 도시락 많이 싸가죠. 일회용품 사용량이 경기가 좋아지면 첫 번째로 좋아지는 게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최근에 테무, 알리 우리나라 수입 많이 하죠. 수입이 아니라 이제 주문 많이 하죠.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플라스틱 용기이고 포장재이고 등등등등 비닐로도 오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어디일까요?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우리나라 3대장이 있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 세 종목이 최근까지는 실적이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첫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이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두 번째가 철강이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반응도가 나타나는 업종은 석유화학과 철강이 기본적인 틀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업종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배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조가 많이 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사이클의 종목들이 흐름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겠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조선, 철강 다 보면 내 포트가 열 몇 개 종목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지향하거든요. 종목은 세 종목 정도로 압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익률 내는 게. 그러면 제가 압축을 해드릴게요. 저라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다. 조선 하나, 기업 밸류업, 은행주, 지주사 하나. 왜냐하면 저는 투자 성향 자체가 단기 변동성보다는 추세적 흐름을 가지고 연속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 반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그 다음에 밸류업,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세 종목을 딱 압축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차전지 주가에 대해서 투자 관점이 아니고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물린분의 입장에서 방향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투자의 관점은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힌 이후에 그 방향성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혔다는 게 이만큼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추세적 관점에서 앞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관점에서 주가가 개선됐을 때 좀 전에 말씀 삼성 SDI가 4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46만 원 왔을 때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44만 원대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흐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내용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져가겠죠.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대세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고 이미 숫자적으로도 개선되고 있고요. D램 가격, 낸드 가격도 이미 연초 대비 30% 올라왔고요. 그럼 당연히 2분기 실적 자체도 1분기보다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최초에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고 넷플릭스나 AMD나 ASML이나 뭐 등등등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예상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8% 9%씩 빠졌어요. 왜냐하면 최근 3개년 동안에 미국 기업의 실적이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그 실적치를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예상 수준 이상이 나올 거라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예상 수준도 높게 잡은 거거든요. 예상 수준만큼 발표하라는 거죠. 실적은. 그러니까 여기다 실망매인 거죠. 우리나라의 시장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난해 전체 경기가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았고 전체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그닥 나오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락적으로. 반대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죠. 지난해 연말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였어서 1,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1, 4분기 실적에 좋았던 내용이 나왔어요.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한참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라는 분위기가 주시장은 항상 기대감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거든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실 때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AI 반도체를 딱 판단해 보게 되면 냉정하게 한번 제가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20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220억 불을 발표를 했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200억 불도 예상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209억 뭐 초반이 예상 수준이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를 넘어서서 엄청난 그 숫자의 개선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가 반응하고 970불까지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 많이 하시는데 AI 반도체가 장착되는 게 데이터 센터의 그 칩입니다. AI 반도체 칩이거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된 AI 반도체는 20%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 19% 지난 연말에 17%였으니까 한 20% 정도 대략 장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칩 요만한 거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로 장착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H100을 이제 여기에 사용을 해서 칩 하나를 이제 그 AI 반도체로 그 장착을 해서 하나를 세팅할 때는 대략 한 5천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H200이 나온다고 그러죠. 가격 아마 뛸 거거든요. 굉장히 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그 AI 반도체 장착률이 지금 20%라고 한다면 급하게 왜냐면 AI 반도체를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장착하는 이유는 AI 산업이 굉장히 빠른 연산 능력과 그 많은 데이터 용량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장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연산하는데 기존 그 칩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연산 작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까지 지금 현재 급한 대로 비싸더라도 갖다가 막 장착을 했어요. 구글이든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모든 회사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AI 수요가 늘어나고 그 데이터의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20%를 장착을 했어요. 이게 2025년도에 30%가 되고요. 2030년도에 100% 장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 이 AI 반도체 칩이 작게는 몇백 개, 많게는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조 단위 개선 비용이 들어가요.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AI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20%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이 비싼 가격을 들어서 올해 내년도에 장착률을 40%, 50%, 60%까지 올릴까요? 아니죠. 일단 지난해 AI 산업이 개척됐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여기에 투여를 해서 장착을 했던 겁니다. 요 정도면 지금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데이터 연산 장동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왜 산업도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그 연산 능력도 같이 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제로였기 때문에 20% 올라오는 데까지 급하게 지난해 많은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한숨 돌렸어요. 이제부터는 같은 제품이라도 좀 가격이 싼, 그리고 성능이 비슷하다면 좀 더 가격, AMD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눈여겨보고, 삼성을 출시한다고 그래요. 경쟁사들도 막 나와요, 이제. 지난해까지는 독점이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비싼 가격에 막 불러도 다 샀던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에서의 그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10% 넘고요. 지난해가 10%였고 올해 들어서는 한 14, 5%까지 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는 무조건 AI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이고 뭐 50%, 60, 70% 되지 않을까 많이 판단하는데,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D램 반도체에 대한 치중된 부분이 80% 이상이고요. AI 반도체는 그중에 한 15%, 20% 안 됩니다. 15% 정도 전후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출 성과비 대비해서 AI가 포함된 부분이 효율적,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지, 이게 캐파가 엄청나게 커져서 AI 반도체의 실적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제 급한 수준에서의 그 한계치는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성장하겠으나 점진적 성장의 흐름이 나타나겠다. 전기차하고는 좀 다르겠죠. 전기차는 성장했다가 완만한 이 곡선을 그리는데 AI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원래는 2035년까지 해서 내연기관을 완전히 다 없애고 전기차로에 전환이 된다라고 각국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씩 다리를 손을 빼고 있어요. 그래, 내연기관을 조금 더 써봐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확산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AI 반도체는 이 산업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데이터 센터의 그 AI 반도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초기에는 급성장하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한 성장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같이 가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AI 전기차 산업과 같이 급격한 가격의 조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관련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완만한 성격에서의 횡보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 반도체 최초의 모두에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 시가총액 거의 20% 좀 안 되지만 2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그럼 장비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를 사지 않으면 뭘 사야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반도체가 갈 때는, 그러니까 섹터별로의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반도체가 갈 때는 소부장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품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중에 합니다.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완성 형태가 자동차 업종은 반대로 완성차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부품 업체들이 따라가요. 주가 흐름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전기전자는 약간 궤적을 달리 하는데, 원래는 전기전자는 그 바람을 만들어가는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주가 쫙 한번 뽑아주면, 그 다음에 PCB 업체라든가 그 OLED라든가 전기전자 업종의 그 소부장 업종들이 그러니까 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세게 쳐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LG전자가 예전에 상한가 쳤을 때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또는 삼성전기가 쭉 주가 올라갔을 때, 21년도 뭐 이렇게 올라갈 때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그 OLED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약간 이건 궤적은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업종의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기의 주가 수준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전에는 삼성전기 1년 동안 박스에 있었는데 전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도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관심을 갖고 저는 투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다시 반도체로. 반도체는 앞서 말한 소부장이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자면 우리가 보통 후공정간의 장비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계열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게 되면 21년도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갔을까요? 전공정에서 소재주죠.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뭐 소재 국산화, 뭐 등등등해서 뭐 한솔케미칼, 무슨 그 소재 국산화하는 종목들이 끝도 없이 갔어요. 이때 부품 장비들은 안 갔습니다. 못 갔어요. 뭐 조금 가긴 했지만 소재주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어떤 반도체 소비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부품주들이 갔습니다.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이 5배, 6배씩 주가가 올라갔어요. 예, 뭐 그렇죠. 이런 종목들 올라갔어요. 다른 소재 장비들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장비주들은 장비주는 원래 기술력 없어. 비싼 장비 가지고 와서 검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비주는 반도체에서 반도체주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말 기억나시죠? 장비주가 제 하단이라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장비주들을 움직였어요. 물론 AI 반도체가 연동되긴 했지만 이때는 장비주만 갑니다. 장비주만 갔어요. 이렇게 한번 순환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든 사이클은 돌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소재주, 솔브레인, 고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동진세미컴, 한솔케미칼. 다시 돌아서 소재주가 가야 돼요. 소재주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D램 가격이 정상화되고 기존 레거시 반도체 산업이 부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재주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소재주를 사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컴. 순서는 한솔케미칼. 1, 2, 3번. 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고점 돌파하는 솔브레인이 먼저 고점을 돌파하려는 아직 돌파는 못했어요. 돌파하려는 움직임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소재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시 돕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독립적 변수로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반도체가 AI가 아니고 그 D램이나 낸드나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으로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소재주는 전공전 단에서 뭐 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공전 단에서의 흐름이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 투자의 관점을 달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감산을 할 수 있다는 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시장을 핸들링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철강에 대해서 감산하고 증산하는 것에 따라 철강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장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초에 1차 감산하고 후반기에 2차 감산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독점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입장인데 업체 그 재고 비중을 판단해서 내가 감산을 하거나 증산을 하거나 이런 타이밍을 계속 가져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합니다. D램 가격 기준으로 봐서 21년도 말에 4.5불이었어요. D램 가격이. 그게 쭉 빠져서 1불 초반까지 들어왔어요. 1불 초반에서 지난해 옆으로 쫙 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흐름에서 1.5불, 1.7불, 2불까지 올라왔어요. BEP가 1.7불입니다. D램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역마진이 발생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올해는 이제 이익치가 개선되는 현상이죠. 4.5불을 생각하면 안 되고 4.5불은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건 특이점에 온 가격이고요. 2불 이상만 돼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익성은 완전히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2불대에 왔어요. 2불 초반에 왔는데 아직은 증산을 할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 BEP는 넘겼고요. 손익구간의 수익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3년마다 수요가 증가하죠. 2018년도에는 반도체 산업이 부흥할 때였고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이때는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공공기관의 PC를 전면 교체할 때였습니다. PC이기 때문에 D램이 들어갑니다. 이때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3년치 지나서 19, 20, 21년도. 21년도에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모든 반도체를 교체할 때였습니다. 이때 주가가 셌어요. 반도체 D램 가격이 이때 4.5불까지 올라갔어요. 22, 23, 24. 사이클 변에서 올해 딱 다시 반도체 주기산업. 반도체는 주기산업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기가 반도체 산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비 투자를 했던 이유는 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좋아지니까. 우리가 휴대폰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처럼. 이 반도체는 주기산업입니다. 어느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래서 올해는 AI로의 반도체
수요 급증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증하겠지만 급증은 아니란 말씀드렸죠. 그럼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수요 증가가 나타나겠죠. 또 다른 면에서의 수요 증가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올해 그 신흥국 중심에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관점, 지금 현재 딱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전반의 흐름에서 뭐 교체하고 그동안에 썼던 거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 있던 거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공공기관의 PC를 교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명 연한이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한 6년, 5년 쓰게 되면 이게 다시 돌죠. 그러면 다시 뭐 PC 교체 수위가 도래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좀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중국의 휴대폰 교체 시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D램과 낸드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 올해라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개선되는 상황이 반도체 전반의 흐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가격 진행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아주 큰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독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조건이 반도체 산업의 기업들이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억 이익을 낼 거다라고 연초에 이제 올 한 해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경기가 좋아서 150억을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독소 조항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 100억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억 벌었으면 50억은 불로소득이지 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조금을 줬던 70%까지는 반납을 해.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보조금이 뭐 지난번에 9조 뭐 이렇게 얘기나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주가 반응하지 않죠. 이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난제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딱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독소 조항.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했을 때 미국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주고 반도체 뭐 내용들을 진행하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국에 대한 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자기가 충족 조건은 완화됐거든요. 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그럼 그 다음에 부분은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일자리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소 조항은 해소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은 조금 저도 현 시점에서는 그 어려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매번 온달축 책방에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드립니다. 올해 시장 좋거든요. 지수가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을 최근에도 거쳤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저점은 계속 높아집니다. 지난번 저점이 2,400이었는데 이번 저점은 2,600이었고요. 다음 저점은 2,800이 될 겁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집니다. 중간에 흔들림 계속 있습니다. 마음고생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실패했던 부분들, 손실봤던 부분들은 오래 챙겨가지 않으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요.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장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장에 꼭 성공하시는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